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우리한테 너무너무 익숙한 이름들이죠. 코스피, S&P, 나스닥 이런 주가 지수들을 추종하는 지수 추종 ETF에 관한 내용이에요. 스파이나부, QQQ 이런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혹시 나는 지수만 그대로 따라갈 뿐인 패시브 투자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요, 이런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모멘텀 투자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스파이, 부, QQQ, 코덱스, 타이거 이름도 익숙한 이 지수 추종 ETF들, 요즘 정말 많은 분들께서 투자하고 계시죠? 미국의 S&P나 나스닥, 한국의 코스피와 같이 주가 지수의 성적을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이런 상품들, 그러니까 시장 자체의 수익률을 그대로 트래킹한다는 개념이 지금이야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또 당연하지만, 사실은 1950년대까지는 이런 개념이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그 전까지의 주식 투자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느냐, 오늘날 우리가 흔히 스탑 피킹이라고 부르는 방식이죠. 앞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으면 사고, 반대로 이렇게 떨어질 것 같으면 파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반복해가는 이런 스탁 피킹의 형태가 거의 유일한 투자 방식이었다. 심지어 그마저도 어때요? 이게 1940년대니까 요즘처럼 누구나 맘만 먹으면은 무한정으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절도 아니다. 이런 데이터와 논리를 기반으로 한 투자도 사실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이제 당시의 주식은 뭐라고 할까, 사실상 반 도박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왜 우리 경마장 같은 데 보면은 막 이제 감이 왔다고 이번에는 무조건 이 말 이긴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말 생일이 내 생일이랑 같으니까 고르고, 또는 괜히 이름이 멋있어서 고르고, 이런 분들 계시는데, 오늘 왠지 상한가 느낌이 온다고 매입하고 나면은 이제 바로 기도 메타 이렇게 느낌 가는 대로 감에 맡기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즉 1940년대에 당시의 대중들에게 있어서 주식 투자란 이처럼 어떤 막연한 좀 컨셉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1949년, 지금은 우리가 주식 투자의 고전이라고 부르는 이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이 발간됩니다. 이미 들어보거나 읽어본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책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의 어떤 척도를 제시한 거죠. 주식은 그냥 감으로 이렇게 사고 파는 게 아니다 하면서 주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하거든요.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 시장이란 대체 뭐냐, 주가는 어떤 요인들이 결정하는 것이냐 하는 연구들이 점차 활발해지고요. 또 이제 경제학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거의 연예인 같은 분들이시죠. 해리 마코이츠, 윌리엄 샤프, 유진 파마 이런 분들이 시카고 대학에 모여서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의 기반을 발전시켜 나간 게 바로 이 시기거든요. 특히 1952년에 이 해리 마코이츠가 당시 25살의 나이로 써낸 이 포트폴리오 셀렉션이란 논문, 이 논문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최초로 이 포트폴리오와 디버시피케이션, 즉 분산 투자라는 개념을 정립하거든요. 그 전까지의 주식 투자는 이제 내가 몇 개 종목에 투자를 할 것이냐 이런 개념조차가 없었어요. 한 종목에 몰빵을 하든 간에 3개, 5개, 10개 종목으로 나누든 간에 그런 건 이제 상관이 없다. 10개 사서 10개 다 오르면 대박이 난 거고, 5개 오르고 5개는 떨어졌다 이러면 괜히 10개 샀네, 5개만 살걸, 이런 식이었다. 좀 주먹구구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해리 마코이츠가 포트폴리오라는 개념, 서로 다른 리스크 프로파일을 갖는 주식들을 분산 보유하면 우리가 보상받지 못하는 리스크를 줄이고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거를 입증한 거죠. 실제로 이 이론을 발전시켜서 후에는 노벨 경제학상도 수상하시고요. 그 후에는 이제 샤프 교수가 나도 질 수 없다 하면서 사실상 오늘날 인덱스 투자의 원조격이 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되는데요. 샤프 교수가 어떤 논리를 펼쳤냐, 우리가 주식시장의 투자자를 두 가지 구분으로 나눠보자는 거예요. 패시브 투자자와 액티브 투자자로 나눠보자. 패시브 투자자는 주식시장에 있는 주식을 모두 다 조금씩 사서 계속 홀딩하는 투자자예요. 사실상 지금의 인덱스 투자와 상당히 비슷한 개념이죠. 그 한편 액티브 투자자는 자기 판단에 따라서 오를 것 같은 주식은 사고 떨어질 것 같으면 팔면서 부지런히 이렇게 매매를 반복해가는 거죠. 이때 우리가 이 각각의 집단의 평균 수익률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패시브 투자의 평균 수익률은 뭐냐? 뻔하다. 시장의 모든 주식을 그대로 사서 조금씩 들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시장 자체 수익률과 똑같은 수익률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액티브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은 어떨 것이냐? 액티브하게 매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산 사람이 있으면은 당연히 그걸 판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돈을 벌었다면은 바꿔 말해서 높은 수익이 났다면 당연히 누군가는 그만큼 돈을 잃었을 것이다. 따라서 돈을 번 사람과 잃은 사람, 이 승자와 패자들의 수익을 모두 합쳐서 평균을 내면 결국은 패시브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시장 자체의 수익률, 즉 시장 수익률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주식을 한번 사면은 그 후로는 이제 얌전하게만 들고 있는 요 패시브 투자자에 비해서 액티브 투자자는 매매를 할 때마다 세금이나 수수료 같은 코스트가 발생하잖아요. 결국 액티브 투자자의 평균 투자 수익률은 시장 수익률에서 세금이나 수수료 같은 코스트를 뺀 값이 되겠다. 따라서 패시브 투자자가 장기적으로는 더 높은 이익을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이야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하고 또 어쩌면 당연하게까지 들릴 수 있는 그런 개념이지만 70년 전의 아이디어로서는 정말 획기적이었다는 거죠. 자, 이런 든든한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드디어 1971년 미국 웰스파고 은행에서 사상 최초의 인덱스 펀드가 출시됩니다. 이 최초의 인덱스 펀드는 사실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펀드는 아니었고요. 이제 기관 투자자들만 투자할 수 있었던 그런 펀드인데 재밌는 건 이때만 해도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여전히 이 패시브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었다는 거죠. 특히 당시 주식 투자로 이름을 날리던 이제 많은 스타 펀드 매니저들이 이 패시브 투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는 거죠. 주식 투자는 이기려고 하는 거지 평균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다. 패시브 투자는 겁쟁이들이나 하시고 나는 이길 자신이 있다. 이런 평이 대부분이었다는 건데 그러던 1973년 미국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1차 오일 쇼크가 터지게 되죠. S&P가 고점 대비 47.9% 진짜로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대폭락이죠.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당대의 이 스타 펀드 매니저들이 아주 사랑에 맞지 않던 종목들이 뭐냐? 우리가 니프티 50라고 불렀던 당시 미국의 대형주 50개 종목들이에요. IBM, 코카콜라, 지금은 후지 제록스로 인수된 제록스, 제너럴 일렉트릭, 필립 모리스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죠. 이런 소수의 대형주들의 시장 전체의 투자 자금이 엄청나게 집중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몇몇 대형주에 자금이 쏠린 이런 모습은 사실 당장 오늘날의 주식시장을 좀 연상시키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당시에 이런 대형주들이 이제 최소 반토막, 전고점 회복까지 막 10년 이상씩 걸리는 대폭락을 겪으면서 여기에 돈을 넣었었던 펀드 매니저들, 나는 시장을 이길 수 있다 하면서 호언장담했었던 매니저들이 처참한 수모를 겪게 되고요. 이는 많은 기관 투자자들로 하여금 패시브 투자의 가능성을 검토해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돼요. 그 후에는 이제 1976년에 리테일 투자자들, 그러니까 개인들도 투자할 수 있는 최초의 인덱스 펀드가 생겨나고요. 3년 후인 1979년에는 미국에서 이제 401k로 불리우는 직장인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가 처음으로 마련되면서 수많은 미국 직장인들의 은퇴 자금이 이 401k를 통해서 패시브 투자로 이렇게 몰리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993년 이제 펀드가 한층 더 진화한 형태, 같은 패시브 투자지만 이제 어떤 환매가 어려운 펀드에 비해서 매매가 자유로운 요 ETF가 등장하면서 패시브 투자자의 성장세가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2023년 오늘날에는 패시브 투자의 AUM, 이 투자된 자금이 액티브 투자에 그것을 넘어서려 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패시브 투자가 어떻게 생겨나고 발달해 왔는지 그 맥락을 우리가 이해했으니까 이제 인덱스 투자,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런 지수 추종 ETF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스파이나 부, QQQ 이런 이 지수 추종 ETF들에 투자를 한다는 건 말 그대로 주가 지수 그 자체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스파이나 부는 S&P 500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고, QQQ는 나스닥, 그리고 코덱스, 타이거 이런 애들은 코스피에 투자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ETF들은 주가 지수가 오르면 오르고 주가 지수가 내리면은 따라서 내리는, 주가 지수를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친구들인 건데, 그러면 정작 이 주가 지수는 어떻게 산출되냐는 거죠. 우리가 주가 지수의 산출 방법을 크게
이렇게 세 가지 equal weight, market cap weight, 그리고 price weight의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각각의 방식으로 계산 예를 갖다가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모든 지수가 공통적으로 이 A, B, C라는 이 세 개의 주식들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할게요. 먼저 equal weighted 지수는 지수를 계산하기 시작한 첫날에 각각의 주식에다가 똑같은 금액을 우리가 투자했다고 가정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서는 똑같이 $1000씩을 투자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당연히 $200 주식은 5주를 살 것이고 $100짜리는 10주를 살 것이고 $20짜리는 50주를 살 수 있겠죠. 그런데 투자한 지 1년이 지나서 주가가 이렇게 바뀌었다면은 내가 투자한 원금은 이제 250 곱하기 5니까 1250, 120 곱하기 10이니까 1200, 18 곱하기 50이니까 900 이렇게 바뀌었을 것이다. 1년 전에 3000불이었던 투자 원금의 합계가 지금은 3350불이 된 거니까 계산을 시작한 첫날의 지수를 우리가 100이라고 치면은 지금 지수는 111.6 반올림해서 112 정도가 되어 있겠다. 지수가 1년 동안 약 12% 정도 상승한 셈이에요. 그럼 마켓 캡 웨이티드 지수는 뭐냐? 이름 그대로 마켓 캡, 우리가 시가총액을 갖다가 계산하면 되거든요. 시가총액의 계산법은 간단하죠. 주가 곱하기 발행 주식 수다. A 주식의 시가총액은 200 곱하기 100이니까 $20,000. B 주식의 시가총액도 100 곱하기 200이니까 $20,000. C 주식의 시가총액은 20 곱하기 300이니까 $6,000다. 이제 이 시가총액들의 평균을 내면은 합계인 46,000을 갖다가 3으로 나눈 거니까 15,333. 즉 이 지수는 시작 단계에서는 15,333으로 시작해서 주가가 변한 1년 후에는 18,133이 되어 있겠다. 퍼센트로 치면은 1년 동안 지수가 한 18% 정도 상승했다는 계산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프라이스 웨이티드 지수는 제일 쉬운데요. 그냥 지수에 포함된 주식들의 주가를 다 더해서 평균을 내면 됩니다. 너무 쉽죠? 요 세 개를 더하면 320이니까 이걸 3으로 나누면 평균은 107. 이 지수는 현재 시점에 약 107로 시작을 한 거고 이제 1년 후에는 합계가 388이니까 평균은 3으로 나눈 129가 되어 있을 거다. 퍼센트로 치면은 이 지수는 1년 동안 20%가 넘게 상승했다는 결과인 거죠. 다 똑같은 주식들인데 계산 방식마다 지수의 상승률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프라이스 웨이티드 방식 어때요? 이 감이 좋으신 분들은 벌써 눈치를 챈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바로 이 프라이스 웨이티드 방식은요. 각 종목의 주가를 더해서 단순히 평균을 구하기 때문에 주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수 움직임에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기업의 가치를 나타낼 때 흔히 요 시가총액을 갖다가 사용하잖아요. 주가에다가 발행 주식수를 곱한 것이다. 그런데 이때 이 주가는 기업이 발행 주식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을 통해서 임의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한 주에 10,000원짜리인 주식을 갖다가 5,000원짜리 주식 2주로 분할할 수도 있겠고 또 반대로 우리가 이걸 액면 합병을 통해서 이렇게 합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주식을 분할하거나 합병을 하면은 당장 눈에 보이는 주가는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주가와 발행 주식수를 곱한 기업의 가치, 시가총액은 변하지 않은 건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프라이스 웨이티드 방식은 단순히 주가가 더 높으면 높을수록 지수에서 해당 종목에 더 큰 웨이트를 부여하기 때문에 지수 움직임 자체에 어떤 편향성이나 왜곡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프라이스 웨이티드 방식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지수가 바로 미국의 다우 지수 그리고 일본의 니케이 지수인데요. 주식 투자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워렌 버핏이라는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기의 투자자, 오마의 현자, 별명도 정말 많으신데 이 워렌 버핏이 소유하고 있는 벅셔 해서웨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시가총액으로 따지면은 미국 전체를 통틀어서도 탑10에 들 만큼 거대한 기업인데 그런데 미국을 대표하는 30대 기업으로 구성되는 요 다우 지수에 사실은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빠져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 바로 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가 한 주에 $54만, 원화로는 한 7억 3천만 원 정도 하는 어마어마한 주식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미국의 다우 지수가 바로 이 프라이스 웨이티드 방식으로 산출되는 대표적인 지수라고 말씀드렸죠. 만약 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이 다우 지수에 편입돼 버린다면은 다우 지수 움직임의 대략 99.5% 정도는 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이 결정해 버린다는 거죠. 사실상
지수가 존재하는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냥 얘 주가만 보면 되니까. 그럼 다우지수는 도대체 왜 이런 불완전한 계산 방식을 쓰고 있는 거냐? 여러분, 다우지수가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게 언제냐 하면요, 지금으로부터 자그마치 127년 전인 1896년입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갓 쓰고 나무지게로 이렇게 막 나무하고 그러던 때죠. 역사적으로는 아관 파천으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해서 한국 최초로 이제 커피를 마시는 취미를 만드시고 그러던 때인데, 당연한 얘기지만 계산기 같은 게 있을 턱이 없죠. 주가 지수를 구하려면은 최대한 계산도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덧셈, 나눗셈 다 손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얼마나 귀찮아요. 그러니까 이 프라이스 웨이티드 방식은 우리가 손으로 주가 지수를 계산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어떤 좀 기술적인 한계를 가진 조금은 불완전한 계산 방식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은 프라이스 웨이티드 방식의 어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아까 설명드린 이 마켓 캡 웨이티드 방식,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또 한번 예를 들어서 비교해 볼까요? 주식 A의 주가가 100원이고 유통 주식주는 100주, B는 500원이고 유통 주식주는 20주, C는 만원짜리 주식이 딱 한 주만 이렇게 발행됐다고 합시다. 마켓 캡 웨이티드 방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각각 기업의 시가총액을 따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100 곱하기 100해서 만, 500 곱하기 20해서 만, 만 곱하기 1해서 만, 즉 이 3만을 또 3으로 나눈 100으로 지수가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음날 C 종목의 주가가 10% 상승해서 11,000원이 됐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그날 지수는 하루 동안 만에서 1333으로 약 3.3% 상승했다는 결과가 나오죠. 그런데 같은 주식을 갖다가 다우 지수와 같은 이 프라이스 웨이티드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면 3,533에서 3,867로 지수가 하루아침에 갔다가 약 9.4%다 상승했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와 같이 프라이스 웨이티드 방식은 주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수에 갖다가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런 단점을 마켓 캡 웨이티드 방식이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미국의 S&P 500 지수가 바로 이런 마켓 캡 웨이티드 방식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지수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마켓 캡 웨이티드 방식에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가총액 방식으로 계산되는 지수들, 미국의 S&P, 나스닥, 한국의 코스피와 같은 지수들은요, 어떤 기업의 시가총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수 내에서 해당 주식이 갖는 웨이트도 따라서 높아진다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이게 당연한 말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는, 그 임플리케이션은 절대로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자, 스파이나 부 이런 지수 추종 ETF를 갖다가 누군가가 구매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추가로 이렇게 자금이 들어온 거죠. 아시다시피 이런 ETF들은 주가 지수의 움직임을 그대로 트래킹하기 때문에 해당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의 주식을 갖다가 각각의 시가총액에 따른 비율에 맞춰서 사들이게 되는데요. 비율대로 사는 거니까 당연히 시가총액이 제일 큰 기업들, 그러니까 지수 안에서 웨이트가 높은 주식들을 가장 많이 사들이고요.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의 주식들은 당연히 제일 적게 사들여요. 상대적으로 주식을 많이 샀으니까 이 기업들의 주가는 계속해서 높아질 거고 시가총액도 상대적으로 점점 더 커지겠죠. 지수 내에서의 웨이트도 점점 이렇게 커져갈 거예요.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투자금이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되냐? 아까와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의 비중은 계속해서 이렇게 커지고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의 비중은 계속해서 이렇게 작아진다. 그러니까 마켓 캡 웨이티드 지수를 추종하는 이런 ETF들에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은 언뜻 나는 지수 전체에 투자하고 있다, 나는 패시브 투자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소위 추세 추종 방식이라고 부르는 잘 나가는 주식은 추가로 담고 못 나가는 주식은 그 비중을 계속해서 줄이는 일종의 모멘텀 투자를 하고 계시는 셈이라는 건데요. 이건 정말 중요한 시사점이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1993년 최초의 ETF가 등장한 이후로 패시브 투자의 마켓 쉐어는 계속해서 증가해 왔어요. 고작 1%가 될까 말까 했었던 시장 점유율이 2020년 시점에서는 40% 가깝게 늘어났고, 더 나아가서
요 최근 3년간은 갖다가 증가세가 한층 더 가속한 걸 알 수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패시브 투자가 액티브 투자를 넘어서려고 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패시브 투자가 늘어나는 것 자체는 전혀 나쁠 게 없어요. 오히려 어느 쪽이냐면은 반길 일이다. 사실 개인이 액티브 투자로 10년, 20년 꾸준히 수익을 내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장기간에 걸쳐서 알파를 챙기는 거, 시장 수익을 뛰어넘는 수익을 내는 거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희생해야 한다. 덤으로 딸려오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바쁜 직장인들한테는 요 패시브 투자만큼 가성비 좋은 투자가 없다. 막 밤새가면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개별 종목 공부 안 해도 주식시장에 익스포저를 가져갈 수 있는 정말 훌륭한 투자 방식이라는 거죠. 마찬가지 이유로 당장 저도 대부분의 주식 자산을 갖다가 이런 ETF 형태로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럼 뭐가 문제냐? 과거 20여 년 동안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유동성과 투자 자금이 이 인덱스 투자의 방식으로 주식시장에 마구 뿌려진 탓에 말씀드린 인덱스 투자의 요 모멘텀적인 성격이 너무 강해져 버렸다. 잘 나가는 주식은 자꾸 늘리고 못 나가는 주식은 이렇게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요 추세 추종적인 성격 때문에 막대한 투자 자금이 극소수의 주식에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는 거는 요 모닝스타의 US Large Mid 인덱스를 기준으로 해서 2023년에 미국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분석한 차트거든요. 이 인덱스 자체는 이제 미국 기업을 갖다가 한 700개 정도 커버하는데 S&P 500보다 살짝 더 이렇게 커버 범위가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알만한 미국 기업들은 거의 다 커버하고 있어요. 자, 옅은 오렌지는 이 인덱스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순으로 상위 10개의 주식이 올린 리턴, 그리고 짙은 오렌지는 그 외의 주식들, 그러니까 이 상위 10개의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98.5%의 주식들이 올린 리턴이에요. 이게 어떻습니까? 좀 눈을 의심하게 되죠. 2023년 1월부터 올해 반년 동안 미국 주식시장의 수익률은 이 상위 10개 주식에서 나온 것이 전체의 95% 이상이다. 반대로 말하면은 나머지 98.5%의 690개 미국 기업들의 주식은 사실상 시장 수익에 거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에요. 이게 뭔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대체 언제부터 이런 경향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을까? 뻔하죠. 2008년 이후입니다. 보시는 차트는 아까 보신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상위 10개 주식, 그 주식들에서 나오는 수익률이 시장 전체의 수익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갖다가 누적으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누적 차트니까 요 1은 시가총액이 1위인 주식, 딱 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고, 요 10은 1위부터 10위까지의 10개 주식을 합친 비중이에요. 그 중에서 이 빨간색 반은 2008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과거 15년에 걸친 장기 데이터거든요. 이렇게 역사적인 평균으로 보면은 상위 10개 주식이 시장 전체 수익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런데 이게 2008년 이후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막 뿌려대니까 패시브 투자, 지수 추종 ETF에 눈먼 돈들이 점점 이렇게 막 쏟아들여져 오면서 2020년에는 어떻게 돼요? 이 상위 10개 주식의 수익률이 시장 전체 수익률의 약 40% 가까이를 차지하더라.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코로나가 터지고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 동안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막대한 유동성을 살포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지수 추종 ETF의 모멘텀적인 성격이 걷잡을 수 없이 강해집니다. 결국 현재에 이르러서는 시장 전체의 수익률을 갖다가 요 상위 10개의 주식이 좌지우지해버리는 기형적인 시장이 형성돼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시각화해서 컴포지션으로 보면은 정말 일목요연한데요. 자, 왼쪽은 2020년 당시의 시장입니다. 이 당시에도 상위 몇 개 주식, 우리가 대표적으로 팽이라고 불렀었던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주식들, 당시에도 이런 상위 몇 개의 주식들의 영향력이 절대로 낮지가 않아요. 낮지는 않은데 역사적 평균에 비추어 보면 이것도 아주 높은 수준인데, 하지만 그래도 이때는 이 외의 주식들, 시장 전체를 구성하는 나머지 98%에 해당하는 이 주식들이 지수의 수익에 있어서 그래도 이만큼의 영향력은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2023년 시점에서는 이게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많은 투자 자금, 유동성이
이 패시브 투자, 지수 추종 ETF로 몰린 탓에 올해 6월까지의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분, 지수의 상승분은 오직 이 몇 개의 상위 종목들에서만 나왔다는 거죠. 만약 이 종목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지수 전체에 어떤 타격이 있을지는 상상하기도 싫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개별 종목을 사는 건 리스키하니까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 안전하게 지수 추종하세요. 이렇게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패시브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을 부정하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우리가 unrewarded risk라고 표현하는 이런 회피할 수 있는 리스크들 또는 보상받지 못하는 리스크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이런 ETF 투자는 너무너무 훌륭한 수단이거든요. 같은 이유로 당장 저 스스로도 대부분의 주식 자산을 갖다가 이런 ETF 형태로, 패시브 형태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전례 없는 유동성의 잔치로 만들어낸 지수 추종 ETF를 중심으로 한 요 기형적인 마켓, 이걸 우리가 진정으로 패시브 투자라고 부를 수 있냐는 거죠. 인터넷에서 우리 간혹 보면은 잘 모르겠으면 지수 추종이다, 무지성으로 지수 추종하세요, 이런 글 자주 보잖아요. 하지만 패시브 투자를 하고 있다면 또는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한다면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3년에도 당시의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니프티 50로 불렸던 당시의 대형주들은 절대로 잘못될 수 없다고 확신을 하는 거죠. 그 당시 몇몇 기업의 우리가 P/E 레이시오를 살펴보면은 존슨앤존슨이 57배, 맥도날드와 코카콜라는 71배, 폴라로이드는 95배. 이 무슨 IT 기업들도 아니고 어마어마하죠. 너무 과평가된 거 아니냐, 대체 목표 매도 주가가 얼마냐 하고 이런 매니저들한테 물어보면은 이제 막 비웃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 주식 팔 생각이 없는데 죽을 때까지 들고 갈 거야. 이 주식들이 미국의 미래를 대표하는 주식들인데 영원히 미국을 대표할 건데 내가 왜 팔아? 너무 이렇게 확신을 하니까 계속 듣다 보면은 이제 그럴듯한 거죠. 오일 쇼크로 S&P 지수가 반토막이 날 때까지는요. 심지어 50년 전과는 다르게 오늘날 대형주들에 투자된 자금들이 어때요? 많은 비율이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지수 추종 ETF 형식으로 투자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은 50년 전보다도 리스크가 한층 더 높다는 뜻이에요. 계속 신규 자금이 들어와 주기만 한다면야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들의 주가가 그 비중이 계속해서 이렇게 커지겠지만 시장이 반대로 매도세로 돌아서면은 그때는 반대로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일수록 더 큰 매도세에 직면하기 때문인데요. 바꿔 말하면 지수 추종 ETF로 투자된 자금들이 빠져나갈 때에는 지수 하락률이 훨씬 더 급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2023년 지금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오늘날의 지수 추종 ETF가 갖는 이런 새로운 리스크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지수 추종이라고 해서 무작정 무지성으로 삼아오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지금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은 뭐고 그 비중이 어떤지, 내 포트폴리오에 적절한 리스크 분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스스로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투자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제 제 주위에서도 투자가 아직 낯선 분들이 패시브 투자,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지수 추종 ETF로 투자를 시작하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너무 소중한 돈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투자하는 대상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 현재 상황은 어떻고 어떤 리스크를 갖고 있는지 이걸 파악하시는 데 있어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 궁금하셨던 점이나 소감 밑에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